칠흑 같은 어둠이 작은 해안 마을을 삼켰다. 계절에 맞지 않는 맹렬한 폭풍우가 바다를 뒤흔들고 있었고, 거대한 파도는 굶주린 짐승처럼 해안가의 절벽을 집어삼킬 듯이 부딪혔다. 한서연은 낡은 오두막의 작은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22살의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위에는 깊은 피로와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겹쳐 있었다. 그녀의 헐렁한 스웨터 아래로 조심스럽게 부풀어 오른 배가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비밀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세상의 끝과도 같은 외딴 마을로 숨어들었다. 자신의 과거, 그리고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될 남자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녀의 시선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격렬한 파도 사이로 호화로운 요트 한 대가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저런 비싼 장난감이 이런 날씨에 왜 이 근해에 나타났는지 의아했지만 곧 그 의문은 공포로 바뀌었다. 요트는 거대한 파도의 장벽에 부딪혀 휘어 통제력을 잃은 듯 보였고 마치 종이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한때 저런 호화로운 세계에 언저리를 맴돌았지만 지금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방관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위험을 피해야 했고 자신과 아이를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이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요트를 덮쳤고 배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잔의 속을 샅샅이 훑었다. 누군가가 부서진 배의 파편을 붙잡고 물 위를 표류하고 있었다. 검은 형체였지만 분명 사람이었다. 서연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숨어야 한다는 이성과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 그녀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임신한 몸의 무거움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현관에 걸려있던 두꺼운 밧줄과 낡은 구명부표를 집어들고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비바람이 그녀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그녀는 미끄러운 바위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으며 파도가 몰아치는 해변으로 향했다. 그녀의 몸은 무거웠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녀는 해안가에 간신히 버티고 서서 파도 속의 형체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쪽이에요. 잡아요.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밧줄에 묶인 구명 부표를 던졌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남자는 간신히 그것을 붙잡았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발은 젖은 바위에 미끄러져 피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남자를 해안의 비교적 안전한 모래밭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흠뻑 젖은 넝마 조각에 불과했다. 그는 의식이 없었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자의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가운 빗물보다 더한 냉기가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 얼굴, 그녀가 매일 밤 꿈에서 도망치려 했던 그 얼굴,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고 또 그토록 두려워했던 남자, JT그룹의 총수, 강태준. 충격이 그녀의 몸을 마비시켰다. 왜 하필 그인가? 왜 지금? 이곳에서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를 구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무덤을 파는 행위였을까? 태준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는 것을 본 순간 모든 복잡한 생각은 사라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기도를 확보하고 망설임 없이 그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인해 금방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 제발 살아, 쥐나. 그녀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 절박함은 폭풍우보다 더 강렬했다. 태준이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바닷물을 토해냈다. 그의 눈꺼풀이 미약하게 떨리며 열렸다. 그 날카롭고 익숙한 눈동자가 혼란과 추위 속에서 초점을 맞추려 애썼다. 그의 시야는 비와 어둠,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인의 흐릿한 실루엣으로 가득 찼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을 구한 존재의 따뜻한 손길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폭풍우 소리를 뚫고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거대한 탐조등의 빗줄기가 바다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의 구조팀이었다. 서연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이 오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본다면, 만약 태준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본다면 그녀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태준의 구조팀이 해안에 도착하기 직전 그녀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해안길을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선택한 피난처. 그녀의 그림자 속으로 오두막에 돌아온 그녀는 문을 잠그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그를 살렸다. 하지만 그를 살림으로써 그녀는 자신을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을지도 몰랐다. 강태준은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울리는 기계음 속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특히 갈비뼈 부근의 둔탁한 통증과 바닷물을 들이켰던 폐의 화끈거림이 그가 살아있음을 고통스럽게 증명했다. 그는 눈을 떴다. 새하얀 천장.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마지막 기억은 요동치는 바다, 부서지는 요트, 그리고 그를 집어삼키려던 차가운 심연이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보다 더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기억이라기보다는 감각에 가까웠다. 거친 모래의 감촉, 폐를 찢을 듯한 압박, 그리고 절박하고도 흔들림 없는 두 눈동자.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박 비서가 태준이 깨어난 것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박 비서는 태준의 가장 충직한 그림자이자 유능한 오른팔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간호의 피로와 함께 억누른 분노가 서려 있었다. 태준은 마른 입술을 애써 움직였다. 그의 첫 마디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다. 누가 날 찾았지? 박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고했다. 해안 경비대의 구조 헬기가 해변에 쓰러져 계신 회장님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물 밖으로 끌어냈고 얼어붙은 자신의 가슴을 압박했다. 그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강렬한 눈빛을 기억했다. 아니야, 여자가 있었어. 태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단호했다. 그 여자가 날 구했어. 인공호흡을 했어. 박 비서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회장님, 폭풍우가 너무 심했고 해안가는 완전히 물에 잠겼었습니다. 혹시 충격으로 인한 환각이 아니야. 태준이 목소리를 높이려다 격렬한 기침을 터뜨렸다.
고통을 참아내며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 여자를 찾아 당장. 태주는 자신이 본 것이 현실임을 확신했다. 그 눈동자는 삶의 의지를 담고 있었고 그 손길은 필사적이었다. 그녀는 왜 사라졌을까? 태준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저 운 나쁜 조난자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박 비서가 태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회장님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요트를 인양해 조사한 결과 명백한 사보타주였습니다. 연료 공급 라인이 고의로 절단되었고 GPS 시스템은 외부 전파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회장님을 받아 한가운데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완벽한 살인 미수입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역시나 최근 이사회에서의 격렬한 대립, 익명의 협박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민혁, 자신의 사촌이자 JT그룹의 부사장. 그 탐욕스러운 야망은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 태주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하나는 자신을 죽이려 한 내부의 적을 찾아내 처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살린 미스터리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목격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만약 강민혁의 하수인들이 자신보다 먼저 그녀를 찾아낸다면 태주는 그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명령했다. 보안팀을 총동원해 그 해안 마을, 그날 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이 잡듯이 뒤져. 그리고 나의 사고 소식은 단순 기계 결함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로 언론에 발표해 적을 안심시켜야 하니까. 한편 폭풍우가 지나간 해안 마을의 낡은 오두막에서 한서연은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창백한 얼굴로 응시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JT그룹의 강태준 회장이 극적으로 구조되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헬기에 실려가는 그의 모습. 병원 입구에서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박 비서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 대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가 살았다. 자신이 그를 살렸다. 그러나 그 사실은 기쁨이 아닌 공포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그 위험한 세계 속으로 그 남자를, 그녀 아이의 아버지를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그녀는 어젯밤의 광기를 떠올렸다. 그토록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남자의 가슴을 절박하게 압박하던 자신의 모습. 그의 파랗게 변한 입술에 숨을 불어넣던 순간 그녀는 그를 살리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그를 아니,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강태준의 세계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괴물과도 같았다. 그 세계가 자신을 버렸고 위협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그 괴물의 심장부와 다시 연결되고 말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기억할까봐 두려웠다. 그 폭풍우 속, 어둠 속에서 그가 과연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까?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평온을 되찾은 바다는 어젯밤의 광기를 모두 숨긴 채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시 폭풍우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강태준이 살아 돌아온 이상 그는 사고의 진상을 파헤칠 것이다. 그는 자신을 구한 여자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것이 감사의 표시이든 혹은 입막음을 위한 것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다.
그녀가 그토 일칠레우 록 두려워하는 그들 역시 태준의 생존에 의문을 품고 그날 밤에 유일한 목격자를 찾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최고급 병원 VIP 병실은 이미 JT그룹의 임시전략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강태준은 병원복을 입은 채 침대에 기대어 앉아 각종 보고서와 데이터가 떠있는 태블릿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분노와 치밀한 계산만이 번뜩였다. 박 비서가 추가 보고를 올렸다. 말씀하신 대로 인근 마을을 수색했지만 폭풍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이 집 안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만난 것처럼 흔적이 없습니다. 태준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령이 아니야. 그녀는 실제해.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 그는 그 감촉을 잊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살리려던 그 절박한 따뜻함, 그리고 그 눈. 그는 박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봤을 수도 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혹은 그녀가 본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지. 어느 쪽이든 그녀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수색 범위를 넓혀 비공식적인 경로까지 모두 동원해 병원 기록, 약국 기록, 심지어 그 마을의 작은 구멍가게까지 그날 밤 이후로 마을을 떠난 사람이 있는지 외지인은 없었는지 전부 확인해. 난 내 목숨을 빚진 사람을 그렇게 위험하게 내버려 둘 수 없어. 태준의 집착은 단순한 감사함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고 동시에 설명할 수 언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이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적들의 소나귀에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폭풍우 치던 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붙잡았던 그 강인한 눈동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개의 추적이 시작되었다. 하나는 어둠 속 암살자를 향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폭풍 속의 신비로운 생명의 은인을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두 추적의 중심에 한서연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안고 위태롭게 서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사고 후 불과 사흘 만에 JT그룹 본사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완벽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 왼쪽 팔에 희미한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으며 맞춤 제작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여전히 그의 단단한 체격과 냉철한 카리스마를 강조했다. 로비를 가득 메운 임원들과 직원들은 놀라움과 안도, 혹은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길을 열었다. 태준은 그들의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내며 마치 가벼운 주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약해 보이는 것을 단 1초도 허용할 수 없었다. 특히 자신을 바다에 수장시키려 했던 그 뱀 같은 적에게는 더더욱. 최고층 임원회의실에 무거운 문이 열리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태준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자신을 위해 준비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테이블을 훑었다. 걱정을 끼친 것 같군. 보시다시피 나는 멀쩡해. 낡은 요트의 엔진 결함이 폭풍우와 겹쳤을 뿐이야. 사소한 해프닝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는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는 이사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읽었다. 과도한 안도,
계산된 무관심, 그리고 교묘하게 숨겨진 실망감.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강민혁 부사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다. 28배 그는 태중와는 다른 종류의 매력을 지닌 미남이었지만 그 잘생긴 얼굴에는 언제나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다. 태준아, 아니,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민혁은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주며 진심 어린 연기를 펼쳤다. 뉴스 속보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몸은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당장 병원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준은 민혁의 손을 가볍게 밀어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해줘서 고맙군, 민혁 부사장. 하지만 보다시피 난 건강해. 이 정도 일로 JT그룹의 총수가 쓰러질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하나는 안심을 가장한 탐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감사를 가장한 경고였다. 태준은 민혁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실망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생환이 아니었다. 회의를 시작하지. 태준이 선언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산적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저 사촌이 자신의 요트에 폭탄을 설치한 기술자에게 돈을 보낸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제 증거를 잡는 것만이 남았다. 회의가 끝나고 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돌아왔다. 이곳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는 그만의 요새였다. 박 비서가 대기하고 있었다. 태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물었다. 찾았나? 박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해안마을은 거의 유령도시나 다름없었습니다. 폭풍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 기록도 전무합니다. 인근 병원이나 약국에도 그날 밤 외상을 입거나 저천증 치료를 받은 여성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태준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아니, 그녀는 존재해. 내 목숨을 구했어. 그녀가 사라진 건 내가 강태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 거야. 혹은 무언가를 봤기 때문이겠지. 태준은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를 찾는 건 계속해. 하지만 지금은 우선순위를 바꿔야겠어. 뱀을 잡으려면 굴을 파야지. 그는 책상 위에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떠올랐다. 강민혁,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가 최근에 접촉한 모든 사람, 그가 사용한 모든 법인 카드 내역, 그가 관리하는 모든 유령 회사를 샅샅이 뒤져 특히 해군 출신이나 선박정비 관련 인물들을 중심으로 박 비서가 즉시 응답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작은 연결고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박 비서는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한 남자의 이력서가 나타났다. 전직 해군 특수전단 UDT 출신 폭발물 처리 전문가였으나 불명예 제대 후 선박 정비공으로 일하던 남자였다. 이름은 최철웅. 사고 발생 사흘 전 강민혁 부사장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에서 거액의 돈이 그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철웅은 사고 당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빙고, 이게 첫 번째 증거다. 최철웅을 찾아내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리고 강민혁의 자금줄을 계속 파고들어. 그가 이 돈을 만들기 위해 분명 다른 곳에서 공금을 횡령했을 테니까. 태준의 분노는 차갑게 타올랐다. 그를 죽이려 한 것이 가족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다.
그는 반드시 강민혁을 끌어내릴 것이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든 혹은 그가 자신에게 하려 했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 처리하든. 하지만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을 스치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다. 그 여자, 만약 강민혁도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는 자신을 구한 안내난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비서, 그녀를 찾는 일, 보안 등급을 최고로 올려. 우리 쪽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해. 만약 민혁의 귀에 들어간다면. 같은 시각, 강민혁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값비싼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젠장, 강태준, 그 바퀴벌레 같은 놈.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의 수하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분명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엔진이 폭발하면 시신조차 찾지 못할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 돌아온 겁니까?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시신은 아니, 생존자는 그 요트에 동승자는 없었나? 수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강태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야? 해안 경비대의 공식 보고서에는 그가 해변에서 발견되었다고 나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이미 해안가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강민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누군가 그를 구했군. 그를 물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야.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그 목격자는 강태준이 의식이 없을 때 그를 보았을 수도 있고 혹은 요트의 잔해를 보았을 수도 있었다. 만약 그 목격자가 입을 연다면 민혁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이 자리 잡았다. 그 목격자를 찾아 그날 밤 그 해안 마을에 있었던 모든 놈들을 샅샅이 뒤져 외지인이었는지 현지인이었는지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 모든 걸 알아내. 강태준이 입을 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목격자의 입을 막아야 해. 그는 수에게 사진 한 장을 던졌다. 그것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몰래 찍힌 사진으로 해변에 희미하게 남은 밧줄 자국과 누군가 끌려온 듯한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 쥐새끼가 누구든 반드시 찾아내. 그리고 처리해. 두 개의 거대한 그물이 동시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하나는 강태준이 자신을 구한 은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하나는 강민혁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리고 그 두 그물의 교차점에 한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낡은 오두막에서 다가오는 위험의 그림자를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살렸지만 그로 인해 자신과 아이의 생명을 죽음의 경계로 몰아넣고 말았다. 태준은 아직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고 민혁 역시 그녀의 존재를 몰랐지만 그들이 그녀를 찾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강태준, 그 이름은 한서연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폭풍의 핵이었다. 그녀는 낡은 오두막에서 텔레비전 화면 속 JT그룹 본사로 당당하게 복귀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고에서 살아남은 남자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냉철하고 빈틈없는 모습. 사흘 전 자신의 품에서 죽어가던 그 연약한 남자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그를 구한 것은 본능이었지만 그 본능이 자신을 다시 지옥의 입구로 데려다 놓았다.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그 기억, 그 남자의 세계, 그리고 그 세계의 포식자들이 다시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도망친 이유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 모든 것은 1년 전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시작되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서연은 그곳에서 강태준을 처음 만났다. 그는 값비싼 슈트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룹 총수라는 무거운 감투를 잠시 벗어던진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숨길 수 없는 외로움이 어려 있었다. 그는 그림보다 그림을 설명하는 그녀의 맑은 목소리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눈빛에 더 매료되었다. 서연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저 깊은 눈을 가진 어딘가 자신과 닮은 상처를 지닌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리에 깊어졌다. 태준은 결국 그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서연은 그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무게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태준의 작은 비밀, 오피스텔에서 혹은 늦은 밤 문을 닫은 갤러리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만났다. 그 시간만큼은 그는 JT그룹의 강태준이 아니었고 그녀는 가난한 고학생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인 태준과 서연일 뿐이었다. 태준은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 속에서 재벌이라는 굴레가 주는 압박감을 잊었고 서연은 그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 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현실의 벽이 높을수록 더욱 절실하고 뜨거워졌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사고 현장 인근의 흐릿한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고 있었다. 폭풍우 속에서 겨우 포착된 한 여인의 비에 젖은 실루엣. 얼굴은 전혀 식별할 수 없었다. 박비서는 이것이 유일한 단서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태준에게 필요한 것은 영상이 아니었다. 그의 뇌리에 박힌 것은 그 영상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절박하고도 강인한 눈동자였다. 그 눈,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그 생명력 넘치는 눈. 그는 그 눈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아니, 그는 그 눈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태준의 기억은 1년 전 그들의 비밀 장소였던 오피스텔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복잡한 경영권 다툼으로 지쳐 있었고 서연은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속삭였었다. 내 눈을 보면 다시 숨을 쉴 수 있어.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날 지켜주는 건 너야. 서연은 그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태준 씨가 스스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언제나 강인했다. 연약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그녀의 내면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태준은 맹세했었다. 자신이 그녀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들의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다. 강민혁은 처음부터 태준의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태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마침내 태준이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존재, 한서연을 발견했다. 민혁에게 그녀는 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카드였다. 그는 태준이 중요한 유럽 출장을 간 틈을 타 서연이 혼자 일하는 갤러리로 직접 찾아갔다. 민혁의 등장은 그 자체로 위협이었다. 그는 값비싼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뱀의 그것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그는 서연의 그림 같은 평온함을 단숨에 깨뜨렸다. 한서연 씨, 맞죠? 강민혁은 갤러리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태준이가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날 줄은 몰랐군. 취향이 참 소박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나가주세요. 민혁은 웃었다.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지금 누구의 목숨을 쥐고 있느냐는 거지. 그는 서연의 낡은 가방을 가리켰다. 네가 계속 태준이 곁에 머문다면 태준이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총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스캔들 하나 터트리는 거. 나한텐 일도 아니거든. 서연은 공포로 몸을 떨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협박인가요? 아니, 조언이야. 민혁은 서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네가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네가 아끼는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네 홀어머니가 운영하는 저 시골의 작은 식당 당장 내일이라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어. 그리고 태준이 그는 너 때문에 그룹에서 쫓겨날 거야. 선택해. 네가 사랑하는 남자의 미래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네 하찮은 사랑 노름 때문에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인지. 그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돈 봉투를 던졌다. 이건 위자료야. 받고 꺼져.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강민혁의 눈에서 그가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그녀는 태준을 사랑했다. 그가 자신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돈 봉투를 밀어냈지만 민혁은 그저 비웃을 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태준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그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낡은 휴대폰을 한강에 버렸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사실은 그녀가 도망치던 그날 아침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절망의 낙인이었다. 태준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이미 세상에서 증발한 후였다. 갤러리는 그만두었고 그녀의 작은 자취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흔적은 지워져 있었다. 강민혁은 그에게 조언을 건넸다. 여자한테 제대로 발목 잡혔었군. 촌스러운 여자애가 돈이라도 받고 튄 모양이지. 이참에 정리 잘했어. 내 자리에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 태준은 민혁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서연의 침묵은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겼다. 사랑은 배신감으로 변했고 그리움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돈을 받고 떠났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한서연은 자신이 구한 남자가 자신을 배신자로 기억하고 있을 남자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그를 살렸지만 그 앞에 나설 수 없었다. 그를 만나는 순간 강민혁의 위협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이번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해질 터였다. 그녀는 다시 숨어야 했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태준에게는 약점이고 강민혁에게는 표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전쟁에서 유령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낡은 배낭에 몇 가지 안 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모니터를 껐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를 구한 여인의 눈,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눈, 그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졌다. 설마, 아니야. 그녀는 날 버렸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면, 만약 그녀가 어쩔 수 없이 사라져야만 했다면, 그리고 만약 그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구한 것이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증오했던 바로 그 여자. 한서연이라면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박 비서를 호출했다. 1년 전 한소연의 행적을 다시 조사해 이번엔 강민혁의 주변을 중심으로 태준의 두뇌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했다. 강민혁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 그리고 1년 전 서연이 사라졌다. 이 두 사건이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설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만약 민혁이 서연을 협박해 쫓아냈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녀는 은인이자 동시에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핵심 증인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은 그녀가 그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태주는 박 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수색팀 전원 그 해안 마을로 다시 투입해. 이번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야. 한서연을 찾는 거다. 반드시. 과거의 사랑은 현재의 족쇄가 되었다. 한때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되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사랑과 자신을 구한 은인이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그녀를 쫓기 시작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구한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이 도망쳐온 과거 그 자체임을 깨닫고 다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1년 전 강민혁의 악의에 의해 엇갈렸고, 이제 폭풍우 치던 그날 밤의 해변에서 다시 위험하게 교차하기 시작했다. 진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강태준이 해안마을에 도착했을 때 폭풍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바다는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요란한 의전 차량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직접 이곳을 찾았다. 차에서 내리자 짠내 섞인 바다 공기가 그의 폐를 파고들었다. 서울의 숨막히는 사무실 공기와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공기였다. 박 비서가 그를 맞이했다. 그의 팀은 이미 이틀 전부터 마을에 잠입해 있었다. 회장님, 마을의 모든 숙박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심지어 버스 탑승객 명단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태주는 박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미간을 좁혔다. 1년 전에도 그랬다. 그녀는 그렇게 증발했었다. 흔적도 없이.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확신했다. 자신을 구했던 그 강인한 눈동자, 그 절박했던 손길은 환각이 아니었다. 1년 전 자신을 버렸던 배신자가 이제 와서 자신을 구했다는 이 끔찍한 아이러니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데이터는 필요 없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태주는 논리적인 수색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녀가 작정하고 숨었다면 서류상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본능, 그날 밤의 기억을 따라 움직여야 했다. 바로 그 시각, 한서연은 낡은 오두막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뉴스를 통해 강태준이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가 자신을 찾든 혹은 강민혁이 그날 밤의 목격자를 찾든 결과는 같았다. 그녀는 그들의 전쟁 한복판에 다시 휘말리게 될 터였다. 하지만 떠나기 전 최소한의 식량과 물이 필요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억지로라도 음식을 넘겨야 했다. 그녀는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임신한 배를 최대한 가리기 위해 두꺼운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마을의 작은 시장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시장은 폭풍우의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어부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선을 좌판에 늘어놓았고 노인들은
채소를 흥정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그 인파 속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모든 것을 샅샅이 훑었다. 이곳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의 값비싼 구두와 완벽하게 재단된 셔츠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이 그날 밤의 기억, 그 여인의 실루 이틀 찾기 위해 곤두서 있었다. 그는 수십 명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가 찾는 그 눈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의 가설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밀려왔다. 그가 막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이었다. 시장 구석의 작은 약국 좌판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산부를 위한 영양제를 찾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음성이었다. 그 목소리, 1년 동안 그의 꿈속을 떠돌던,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증오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태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마치 꿈에서 깨어날까 두려운 사람처럼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좌판 앞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여인의 실루엣. 낡은 외투를 입었지만 그 가녀린 어깨선은 그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았다. 여인이 약색에서 작은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시간은 그 순간 정지했다. 시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강태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였다. 한서연. 1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창백하고 수척했지만 그 눈,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던 그 강인한 눈동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보았던 바로 그 눈이었다. 그녀의 눈이 그를 알아보는 순간 극도의 공포와 충격으로 흔들리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 태준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아래로 향했다.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배를 감싸 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두꺼운 외투로도 다 가려지지 않는 생명을 잉태한 여성의 분명한 곡선. 그것은 사소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녀는 만삭에 가까워 보였다. 충격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요트가 전복되던 순간보다 더 강력한 충격이었다. 살아있다. 이곳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임신했다. 그의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며 동시에 불타올랐다.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라진 시기, 지금의 모습, 1년, 이 아이는 서여연은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유일한 반응은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이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보다 빨랐다.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으르렁거렸다. 그는 단 2걸음에 그녀를 따라잡아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그녀를 시장의 인파에서 끌어내어 두각의 사이에 좁은 골목으로 밀어붙였다. 벽에 부딪힌 서연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1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네어, 너였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날 밤 자신을 구한 것이 그녀였다는 확신이 들었다. 서연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놔요. 놔주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잘못 봐. 태준이 비웃었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내가 네 눈을 잊을 것 같아
1년 내내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 눈을, 그 폭풍우 속에서 나를 살린 게 너였어. 맞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모든 답을 읽었다. 그의 불타는 시선이 다시 그녀의 배로 향했다. 그는 다른 쪽 손을 들어 그녀의 배를 가리켰지만 차마 만지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건 뭐지? 그의 목소리는 극도의 분노와 혼란으로 갈라졌다. 1년 전 사라진 여자가 만삭의 몸으로 나타나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극. 이 아이, 내 아이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태준에게 긍정으로 받아들여졌다. 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더 거칠게 밀어붙였다. 말해, 왜 사라졌어? 왜 1년 동안 쥐새끼처럼 숨어 지냈지? 돈 때문이었나? 강민혁이었어. 그 자가 널 협박했어. 그는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강민혁의 살인 미수, 그리고 서연의 실종.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아이를 가진 채로 날 구했다고. 이게 무슨 짓이야? 날 기만하는 거야. 그의 분노는 배신감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되었다는 충격과 그리고 그녀를 다시 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다. 말 못해요. 제발, 태준 씨. 여긴 위험해요. 그냥 날 가게 해줘요. 가. 태준이 기가 막힌 듯 웃었다. 또 도망치겠다고 내 아이를 데리고 어딜. 그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서연의 바로 옆이었다. 한서연 대답해. 왜 날 버렸고 왜 날 구했어? 당장 설명해. 그의 고함은 골목을 울렸다. 그들의 격렬한 대치 순간 그들 주변으로 박비서와 태준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움직여 골목 양쪽 입구를 막아서며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완벽한 방어막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방어막 바깥, 시장의 혼잡함 속에 숨어있던 한 남자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평범한 배달기사 복장을 한 남자는 방금 전에 소동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의 얼굴을 정확히 인지했다. 그리고 그가 격렬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에 질린 만삭의 여자를 보았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들어 경호원들의 시야 사각지대에서 그들의 모습을 확대해 촬영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수신인은 캐 부사장이었다. 회장님, 해안마을 시장에서 발견. 여자와 함께 있음. 여자는 만삭임. 목격자인 듯. 강민혁의 그물이 태준의 그물보다 한 발 앞서 조여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태준의 분노에 찬 얼굴 너머로 시장 입구에서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휴대폰 렌즈 빛을 보았다. 본능적인 위험 신호가 그녀의 온몸을 관통했다. 저 사람은 태준의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숨어서 찍고 있었다. 그들이 발각되었다. 강민혁의 사람들이었다.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태준까지,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표적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태준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안 돼요. 그들이 우릴 봤어요. 도망쳐야 해요. 태준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누가 넌 내 질문에나 대답해. 서연은 절망했다. 그들의 재회는 축복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그들이 우릴 봤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한서연의 절박한 속삭임은 강태준의 분노에 찬 이성을 간신히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골목 입구,
시장의 혼잡함 속으로 사라진 평범한 배달 기사를 미친 듯이 가리키고 있었다. 태주는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는 그녀가 또다시 자신을 속이고 도망치려는 수작이라 생각했다. 1년 전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 서린 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을 목격한 자의 순수한 공포였다. 강민혁 부사장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날 찾고 있었어요. 아니, 그날 밤의 목격자를, 그게 나라는 걸 알면 태준 씨까지 위험해져요. 강민혁. 그 이름이 튀어나온 순간 태준의 머릿속을 맴돌던 모든 분노와 혼란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으로 맞춰졌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요트 사고, 1년 전 완벽하게 증발했던 서연의 실종, 그리고 지금 자신을 구한 목격자가 된 그녀. 태준의 소나귀에서 힘이 빠지는 대신 차가운 살기가 그의 전신을 감쌌다. 그는 서연을 놓아주는 대신 자신의 등 뒤로, 벽 쪽으로 더 바짝 밀어붙였다.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설명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림에서 얼음장 같은 명령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 비서와 경호원들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그들 주위로 즉각적인 방어 대응을 갖추기 시작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쏟아냈다. 시간이 없었다. 1년 전 당신이 유럽 출장 갔을 때 그가 날 찾아왔어요. 갤러리로. 그는 당신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 거라고. 당신 스캔들로 모든 걸 망가뜨릴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그는 우리 엄마 가게까지 거론했어요.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당신과 내 주변 모든 걸 파괴하겠다고 했어요.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는 1년 전 민혁이 자신에게 건넸던 조언을 기억해냈다. 여자한테 발목 잡혔더군. 촌스러운 애가 돈이라도 받고 튄 모양이지. 그 모든 것이 민혁의 연극이었다. 그래서 난 도망쳤어요. 돈은 받지 않았어요. 단 한 푼도 난 당신을 지켜야 했으니까. 서연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가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다. 당신을 떠나고 나서야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요. 태준 씨. 그래서 난 더더욱 숨어야 했어요. 이 아이는 민혁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으니까. 당신의 유일한 약점이 될 테니까 모든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희생이었다. 태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계산되었다. 그녀가 떠난 시기, 10개월, 그리고 지금 그녀의 모습,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다. 강민혁은 자신의 연인을 협박해 쫓아냈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1년 동안 지옥 같은 도피 생활을 하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마침내 자신까지 죽이려 했다. 태준의 눈동자에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태워버릴 것 같았지만 그 분노는 그를 더할 나위 없이 냉철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을 기만한 사촌과 그로 인해 고통받은 서연과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를 떠올렸다. 회장님, 박 비서의 다급한 외침이 정적을 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이 가리켰던 그 배달 기사가 신호를 보낸 것이 분명했다. 시장의 혼잡함 속에서 평범한 상인이나 업으로 위장하고 있던 67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그들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장사꾼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훈련받은 자들이었고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들의 시선은 태준의 등 뒤에 숨어요 있는 만삭의 한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증인을 제거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들의 손에는 생선 상자 밑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칼이나 둥이들이 번뜩였다. 박 비서차, 태준의 고함은 시장 전체를 울렸다. 그리고 그는 움직였다. JT그룹의 냉철한 CEO는 사라졌다. 1년의 배신감, 아이에 대한 충격, 그리고 연인을 향한 보호 본능이 뒤섞여 폭발한 한 마리의 맹수만이 남아있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사내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린 것은 거의 반사적인 동작이었다. 사내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태준은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몸과 벽 사이에 완벽하게 가두고 좁은 골목을 막아선 채 홀로 모든 공격을 받아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잔인하고 효율적이었다. 박비서와 2명의 경호원이 즉시 합류했다. 그들은 전문 경호 인력이었지만 태준의 움직임은 그들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치명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분노를 파괴적인 힘으로 전환시켰다. 서연이에게서 손떼, 이 개자식들아. 그가 달려드는 또 다른 남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그가 쓰러지는 순간 팔꿈치로 그의 관자놀이를 내리찍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좌판이 엎어지고 생선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태준의 경호원들이 방어선을 만들려 했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들은 필사적이었다. 그들은 강민혁의 사병 애시, 빙이나 다름없는 자들이었다. 강태준을 놓치더라도 그들의 주된 임무는 목격자인 한서연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들 중 2명이 경호원들의 방어를 뚫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서연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태준은 자신을 붙잡은 남자를 뿌리치고 몸을 날렸다. 그는 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한 놈의 주먹을 막아내고 다른 놈의 흉기를 든 팔을 붙잡았다. 흉기가 태준의 팔을 스치고 지나가며 셔츠를 찢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태준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는 그 남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쳐박았다. 회장님, 차가 준비됐습니다. 이쪽입니다. 박 비서가 피를 흘리며 외쳤다. 그가 골목 입구에서 세단으로 향하는 길을 간신히 뚫어냈다. 태준은 피가 흐르는 팔로 서연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뛰어. 그는 그녀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시장의 아수라장을 가로질러 달렸다. 엎어진 과일 상자를 발로 차버려 뒤따라오는 자들의 길을 막았다. 서연은 임신한 무거운 몸으로 필사적으로 달렸다. 뱃속의 아이가 충격으로 거세게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태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검은색 세단에 도달했다. 박 비서가 운전석에, 다른 경호원이 조수석에 이미 탑승해 있었다. 태준은 뒷문을 열고 서연을 거의 던지다시피 안으로 밀어넣었다. 고개 숙여 엎드려 그가 소리쳤다. 서연이 몸을 구겨 넣는 순간 마지막까지 따라붙은 괴한 하나가 태준의 등을 덮치려 했다. 태준은 몸을 돌려 그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그가 비틀거리는 사이 채 올라타며 문을 거칠게 닫았다. 출발해.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찢는 듯한 마찰음을 내며 차가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남겨진 괴한들이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그들은 이미 놓친 뒤였다. 차가 해안 도로를 따라 미친 듯이 질주했다. 차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뒷좌석에 웅크린 채 충격으로 인해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태주는 피가 흐르는 팔을 다른 쪽 손으로 누른 채 룸미러로 그들이 완전히 따돌려졌는지 확인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뒷좌석의 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명령했다. 가까운 병원으로. 안 돼요.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병원 기록이 남으면 그들이 금방 찾아낼 거예요. 난 괜찮아요.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강민혁은 병원 시스템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 놈이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다시 명령했다. B플랜, 가장 가까운 안전가옥으로 간다. 지금 당장 모든 보안팀을 그곳으로 호출해. 박 비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높였다. 태주는 그제야 몸을 돌려 서연을 제대로 마주했다. 그의 셔츠는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등은 까져 피가 났다. 그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렸으면서도 여전히 강인함을 잃지 않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일련의 오해는 풀렸지만 그것은 더 끔찍한 진실의 시작일 뿐이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게 잠겨 있었다. 배는, 아이는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태주는 상처 입은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망설이듯 감싸 안으려다 멈칫했다. 그는 대신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몸 위로 덮어주었다. 이제 아무 데도 못 가,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1년 전에는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그리고 방금 전에 사투로 증명된 강력한 소유욕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네가 도망쳤던 그 지옥, 내가 직접 부숴버릴 테니까. 강민혁, 그 자식은 내 손으로 끝장낼 거야. 그의 선언은 단순한 위로나 복수의 다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의 여자를 위협하고, 자신의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적에 대한 전면전. 서연은 그의 눈에서 불타는 분노와 함께 자신을 향한 깊은 죄책감과 뒤늦은 후회를 읽었다. 그들의 재회는 시장 골목에서의 격렬한 대치로 시작되었고 비비린내 나는 탈출로 이어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가진 공범이자 한 아이의 부모로서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함께 시작해야 했다. 차는 그들을 싣고 미지의 안전가옥을 향해 질주했다. 해안도로를 벗어난 검은색 세단은 서울 근교의 가장 은밀한 지역으로 접어들었다. 그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강태준만이 아는 개인 안전가옥이었다. 차는 위장된 숲길을 지나 견고한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태준은 피가 묻은 손으로 서연을 부축해 차에서 내리게 했다. 그녀가 1년 동안 숨어 지냈던 낡은 해안가 오두막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한 현대적인 요새였다. 박 비서가 외부 경호 인력들에게 주변 경계를 지시하는 동안 태준은 서연을 데리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묵직한 강철문이 닫히자 시장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혼란과 추격전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두 사람을 감쌌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차갑고 미니멀했지만 최고급 설비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이 낯선 호화로움에 압도당해 무거운 몸을 간신히 소파 가장자리에 기댔다.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가라앉자 뱃속 아이의 안전에 대한 공포와 함께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태주는 이어피스로 경호팀의 배치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상처 입은 맹수처럼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1년 전의 배신감, 방금 전에 살인적인 분노, 그리고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희생에 대한 끔찍한 죄책감이 뒤섞여 복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아이는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요. 그녀의 시선이 그의 팔에 꽂혔다. 시장에서 흉기를 막아내다 찢어진 셔츠는 이미 피로 붉게 젖어 있었다. 당신이야말로 피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태주는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처를 무시하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비틀거리며 일어나 응급처치 상자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단단한 팔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소독약을 솜에 묻혔다. 그들의 살같이 닿는 순간 1년의 시간이 무색하게도 익숙한 전율이 흘렀다. 태준은 숨을 참은 채 자신을 치료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고난으로 더욱 깊어진 그녀의 눈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힘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동작을 멈추기엔 충분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서연아, 이 지옥을 왜 혼자 감당했어? 나에게 왔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당신에게 가라고요. 어떻게 강민혁은? 그는 당신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사진, 우리 엄마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모든 걸 불태워버릴 거라고 했어요. 내 침묵이 당신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 아이를. 그녀는 흐느끼며 배를 감싸 안았다. 이 아이는 내 목숨이었어요. 당신에게 알리는 순간 이 아이는 민혁의 가장 유용한 인질이 됐을 거예요. 태준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1년 동안 그를 지배했던 배신당한 남자라는 자기 연민이 산산조각 났다. 자신은 재벌 총수라는 허울 좋은 자리에 앉아 그녀를 의심하고 증오하는 동안 그녀는 홀로 자신의 아이를 지키며 가장 밑바닥에서 싸우고 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보호했어야 할 그녀가 도리어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민혁에 대한 분노가 살해로 변했다. 그는 서연의 고통 하나하나를, 그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도 민혁에게 1000배로 되돌려줄 것이라 다짐했다. 그 개자식, 그 자식은 내 손으로 끝장낼 거야. 그는 서연에게서 물러나 방 안을 성큼성큼 걸었다.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전략가이자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즉시 벽면의 보안 스크린을 통해 박 비서를 연결했다. 박 비서, 시장 상황은? 화면 속 박 비서의 얼굴은 심각했다. 예상대로입니다. 회장님. 그들은 전문 용역들입니다. 이미 현장은 깨끗하게 정리됐고 목격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단순한 시장 상인들의 패싸움으로 종결될 겁니다. 강민혁 부사장은 모든 꼬리를 자른 상태입니다. 태준이 차갑게 비웃었다. 예상했던 바야. 그놈은 교활해. 태준은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요트 사보타주건은 아직 증거가 부족해. 실종된 기술자 최철웅을 찾아도 민혁은 그저 개인적인 원한이라며 발뺌할 거야. 오늘 서연 씨를 습격한 것도 증거가 불충분해. 그 용역들은 민혁의 M자도 모른다고 잡아댈 테지. 그는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강민혁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단순한 살인 미수 혐의가 아니라 그의 권력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바로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돈에 집착했어요. 태준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슨 말이지? 1년 전 갤러리에서. 그는 아주 오만했어요. 당신은 겉만 번지르르한 총수지만 자신은 JT그룹의 진짜 실세를 쥐고 있다고 했어요. 서연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의 총명함은 공포 속에서도 그날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윤 이사라는 사람을 언급했어요. 내부 감사팀의 총책임자라고.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윤 이사. JT그룹에서 20년 넘게 근속하며 대쪽이라 불리던 가장 청렴하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윤 이사라고 계속해봐. 민혁은 윤 이사가 자신이 아주 꽉 쥐고 있는 개라고 했어요. 윤 이사 서명 하나면 수백억이 감쪽같이 사라져도 당신은 절대 모를 것이라고. 그는 당신을 비웃었어요. 자신이 회사에 진짜 금고를 쥐고 있다고요. 서연의 말은 태준의 머릿속에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강민혁의 비자금, 자신을 죽이려던 살인 청부 자금, 그리고 오늘 서연을 제거하려던 용역들의 고용자금, 그 모든 돈의 출처였다. 태준의 입가에 차갑고도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었다. 강민혁이 가장 자신했던 부분이자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박비서, 들었나? 네, 회장님.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B팀을 가동해. 지금 이 순간부터 최철웅 수색은 미끼로 돌린다. B팀의 유일한 타겟은 윤 이사야. 그의 모든 계좌, 해외 페이퍼 컴퍼니, 금고, 내연녀의 집까지 24시간 안에 그가 강민혁의 비자금을 세탁한 증거를 모조리 찾아내. 태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서연이 던져준 이 결정적인 정보를 완벽한 무기로 만들 생각이었다. 계획은 이렇다. 태준은 서연과 화면 속에 박 비서를 동시에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일부러 최철웅의 행방에 대한 가짜 정보를 언론에 흘린다. 강민혁은 우리가 요트 사고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착각할 거야. 그는 최철웅이라는 꼬리를 자르거나 혹은 그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 모든 자원을 그쪽에 쏟아붓겠지.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렸지만 동시에 이 치밀한 계획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살인 미수 증거를 덮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우리는 그의 심장을 치는 거야. 윤 이사를 잡아들여. 그가 수년간 저지른 횡령과 배임의 증거를 터뜨린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자신이 도망쳤던 남자의 무서운 면모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분노에 찬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적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치밀하게 함정을 파는 포식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서운 모습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그 모든 분노와 전략이 지금은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주고 있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라는 모순된 감정이 그녀의 내면에서 충돌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동맹이 되었다. 태준이 박 비서와의 통신을 끊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아까와는 다른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깊은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 찬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최첨단 주방으로 가더니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아까 시장에서 경호원이 몰래 회수했던 그녀의 임산부 비타민을 가져왔다. 그는 소파에 앉은 그녀의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미안해,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었어. 그놈의 거짓말을 믿고 널 이렇게 혼자 고통받게 했어.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배 위에 가볍게 얹었다. 뱃속의 아이가 그 손길에 반응하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태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다시는 너를,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 그것은 단순한 사과나 약속이 아니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아이를 우리 아이라고 불렀다. 서연은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뜨거운 눈물이 두 사람의 손 위로 떨어졌다. 시장 골목에서 분노로 그녀를 몰아붙이던 남자는 없었다. 지금 그녀의 앞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와 아이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이자 그녀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그 공포를 이겨낼 아주 가느다란 신뢰의 끈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중심에 선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그의 유일한 파트너였다. 그녀는 우유잔을 집어들었다. 우리가 뭘 하면 되죠? 강태준의 안전가옥은 완벽한 전쟁 지휘본부로 변모했다. 한서연은 의료진의 검진을 받고 안정을 취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 한 복수극의 방아쇠를 당긴 핵심 증인이었다. 태준은 거실의 거대한 전술 스크린 앞에 서서 박 비서 및 B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의 상처는 응급처치를 마쳤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 했다. 그는 강민혁이라는 뱀을 잡기 위해 가장 교활하고 치명적인 그물을 짜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전략은 미끼였다. 박 비서, 요트 사고와 관련된 가짜 정보를 흘릴 준비는 됐나?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스크린 속에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료됐습니다. JT그룹의 경쟁사인 H그룹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정황 증거를 조작해 신뢰할 만한 언론사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기사는 내일 아침 경제 섹션 한 면을 장식할 겁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강민혁에게 너의 살인 미수 계획은 안전하다. 나는 지금 엉뚱한 곳을 파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연막이었다. 그가 자신의 가장 큰 범죄가 탄로날 걱정에서 벗어나 안도하는 순간 그는 방심하게 될 터였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H그룹 따위를 의심하는 당신을 비웃을 거예요. 태준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당신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엉뚱한 적을 쫓고 있다고 확신하면 그는 자신의 진짜 힘이라고 믿는 것을 더 과감하게 움직일 거예요. 바로 돈이죠. 그녀의 통찰력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1년 전 그 짧은 만남에서 강민혁의 오만한 본성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오만함이 바로 우리가 노릴 구멍이야. 태준의 시선이 다시 스크린으로 향했다. 팀, 윤이사 쪽은 어떻지? 화면이 바뀌며 팀의 리더가 보고를 시작했다. 빙고입니다, 회장님. 한서연 씨의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화면에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내역, 파나마에 등록된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도
그리고 윤 이사가 직접 서명한 수백억 원대의 허위 경비 처리 서류 사본들이 떴다. 그것은 강민혁이 수년간 JT그룹의 공금을 빼돌려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명백한 증거였다. 그 돈은 요트 기술자 최철웅을 고용하고 오늘 서연을 제거하려던 용역들을 동원한 자금 줄이기도 했다. 태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완벽해. 그물은 완성됐어. 그는 박 비서에게 명령했다. H그룹 관련 기사가 터지고 정확히 6시간 뒤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익명으로 금융감독원과 검찰 특수부에 동시 다발적으로 투척한다. 원본 파일은 우리가 보관해. 이것이 진짜 함정이었다. 강민혁이 자신의 살인 미수가 덮였다고 안도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바로 그 순간 그의 발밑을 지탱하던 돈줄을 통째로 불태워버릴 계획이었다. 윤 이사는 그 불길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은 태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JT그룹 총수 암살 미수, 배후에 경쟁사 H그룹 정황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들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기사를 보며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멍청한 강태준, 고작 H그룹이라니. 그는 태준이 자신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최철웅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하수인들에게 연락해 당분간 모든 움직임을 중단하고 숨어 있으라고 명령했다. 태준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지금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며 값비싼 위스키를 따랐다. 그리고 정확히 6시간이 지났다. 오후 2시 금융감독원과 검찰청 서버에 동시에 거대한 폭탄이 떨어졌다. JT그룹 내부 감사팀장 윤 이사의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 자료였다. 언론보다 사정기관이 먼저 움직였다. JT그룹 본사 건물 로비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윤 이사의 사무실과 강민혁 부사장의 사무실이었다. 강민혁은 위스키 잔을 손에 쥔 채 자신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수사관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순식간에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H그룹 기사는 미끼였다. 태준의 진짜 칼날은 처음부터 자신의 돈줄, 자신의 심장인 윤 이사를 겨누고 있었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흘렀다. 윤 이사가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윤 이사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다. 그는 강민혁의 모든 비밀 비자금뿐만 아니라 요트 사고와 관련된 자금 이체 내역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가 입을 열면 자신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라 살인 미수범으로 전락하게 될 터였다. 그는 오만함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태준을 과소평가했다. 젠장 민혁은 수사관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자신의 개인 전화로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윤 이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미 검찰에 연행 중일 터였다. 민혁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증거,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다. 윤 이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강민혁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원본 녹음 파일과 이면 계약서. 그것만 제거하면 윤 이사의 증언만으로는 자신을 엮기 힘들 수도 있었다. 그것은 윤 이사의 개인 금고, 청담동의 비밀 오피스텔에 보관되어 있었다. 윤 이사 본인과 민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였다. 그는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야 했다. 검찰보다 먼저 그는 이성을 잃었다. 자신이 이미 검찰의 포위망 안에 있다는 사실도 잊었다. 그는 수사관들을 밀치고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혹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어.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복도를 울렸다. 그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고 청담동을 향해 질주했다. 그는 자신이 태준이 쳐놓은 두 번째 그물 속으로, 그리고 마지막 그물 속으로 스스로 달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안전가옥의 전술 스크린에는 JT그룹 본사의 CCTV 영상과 함께 강민혁의 차량을 추적하는 드론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박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상대로입니다, 회장님. 타겟이 미끼를 물고 청담동 오피스텔로 이동 중입니다. 태준은 차가운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준이 말했다. 팀 오피스텔 주변에 완벽하게 포위망을 구축해 그는 도간에 든 쥐야. 강민혁은 자신이 태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완벽한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태준이 설계한 거대한 함정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켜줄 뿐이었다. 서연은 태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남자는 없었다. 지금 그녀의 곁에는 적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거대한 제국을 움직여 복수를 완성해 가는 냉혹하지만 믿음직한 전략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 자신과 아이를 지키겠다는 맹세가 자리하고 있었다. 함정은 완벽하게 펼쳐졌다. 이제 남은 것은 덫에 걸린 짐승을 사냥하는 것뿐이었다. 강태준의 안전가옥 거실. 거대한 전술 스크린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생방송 뉴스를 비추고 있었다. 속보 JT그룹 강민혁 부사장.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검찰 본사 압수수색.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수사관들이 JT그룹 로비로 들이닥치고 강민혁의 사무실이 철저히 유린당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한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옆에 선 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1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공포의 실체가 드디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태준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지만 그의 눈은 스크린 속의 혼란 너머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승리의 안도감보다는 적의 마지막 발악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냉철함이 그를 지배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사무실에 없었다. 그는 검찰이 들이닥치기 정확히 10분 전 내부 정보원의 마지막 경고를 받고 이미 건물을 빠져나온 후였다. 그는 지금 버려진 인천항의 한 폐창고, 그만의 지옥도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H그룹이라는 미끼, 윤 이사라는 본진. 강태준은 그보다 몇 수나 위였다. 회사는 끝났다. 돈도 끝났다. 하지만 그는 비웃었다. 광기 어린 웃음이었다. 그래, 태준아. 네가 이겼어. 하지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나 없이는 가질 수 없어.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 시장에서 태준의 채 몰래 부착했던 군용 등급의 GPS 추적기를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그림자, 그날 시장에서 사진을 찍었던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활성화해.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다. 그 여자를 데려와. 안전가옥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다. H그룹 기사가 오보였으며 진짜 범인은 강민혁이라는 정정 보도가 흘러나오던 순간 펜트하우스의 모든 전원이 차단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고
비상등의 섬뜩한 붉은 빛이 복도를 비췄다. 회장님, 외부 침입입니다. 섹터 3. 태준의 경호팀이 외치는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렸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서연을 자신의 등 뒤, 가장 안전한 구석으로 밀어 넣어뒀다.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그가 경호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이려던 순간 그들의 바로 뒤 거실 천장의 환풍구가 소리 없이 열렸다. 강민혁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그들 뒤로 낙하했다. 그는 경호팀의 교전 소음을 완벽한 엄폐물로 삼았다. 서연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차가운 칼날이 그녀의 목에 겨눠졌다. 움직이지 마, 강 회장. 태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모든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의 완벽했던 요새가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 뚫린 것이다. 경호원들이 방으로 진입했지만 서연을 인질로 잡은 남자의 모습에 멈춰 섰다. 그림자는 서연의 몸을 방패 삼아 천천히 비상구 쪽으로 물러났다. 보스가 널 기다린다. 넌 내 여자가 죽는 걸 실시간으로 보게 될 거야.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은 당장이라도 남자를 찢어 죽일 듯 불탔지만 서연의 목에 그 그어진 칼날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서연아, 그가 절규했지만 남자는 그녀를 끌고 비상계단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전원이 복구되고 조명이 켜졌을 때 방 안에는 태준의 거친 숨소리와 절망적인 정적만이 남았다.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즐기고 있나 사촌 강민혁의 목소리는 광기와 희열로 뒤틀려 있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마지막 패는 내가 쥐고 있어. 내 여자, 그리고 내 빌어먹을 새끼까지. 태준은 전화기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어디야? 인천항 7번 폐창고. 네가 그토록 찾던 원본 증거들도 여기에 다 있어. 함께 불태워주려고. 민혁이 낄낄거렸다. 혼자 와. 경찰 그림자라도 보이면 내 여자는 바다 밑바닥에서 내 아이를 낳게 될 거야. 30분 주지. 전화가 끊겼다. 태준은 박 비서에게 연락할 틈도 없이 자신의 손목시계에 달린 비상 버튼을 3번 눌렀다. 박 비서에게 자신의 위치를 전송하는 마지막 신호였다. 그는 재킷 안쪽의 권총을 확인하고 지옥을 향해 질주했다. 인천항 7번 창고는 바다의 짠내와 썩은 생선 냄새, 그리고 녹슨 쇠 냄새로 가득했다. 태준은 육중한 철문을 밀고 들어섰다. 창고 중앙 희미한 조명 아래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질린 서연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태준이 그토록 찾던 원본 증거들, 요트 기술자 최철웅과의 계약서, 살인교사 녹음 파일, 그리고 비자금 원본 장부가 담긴 거대한 강철 드럼통이 놓여 있었다. 그림자는 어둠 속에 서서 서연을 감시했다. 민혁은 마치 연극의 주인공처럼 두 팔을 벌렸다. 환영한다, 태준아. 너의 대관식이자 장례식에 온 걸. 민혁의 얼굴은 더 이상 오만한 부사장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감히 내 것을 빼앗았어. 이 여자 때문에. 그가 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서연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넌 언제나 그랬지. 날 무시했어. 하지만 이젠 아니야. 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할 거다. 이 증거들, 그리고 내 여자, 네 새끼까지 전부. 그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넌 내 여자가 불타는 걸 보면서 죽어가게 될 거야. 내가 요트에서 겪었어야 할 그 고통을 네가 대신 겪는 거지. 태준은 주먹을 꽉 쥔 채 그의 광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는 민혁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거리를 좁힐 기회를 찾고 있었다. 민혁아, 멈춰. 이미 끝났어. 자수해. 끝나 민혁이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가 드럼통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기름이 서연의 발치까지 흘렀다. 넌 날 과소평가했어. 태준아, 넌 이 여자가 내 약점이라는 걸 몰랐지. 그가 라이터에 불꽃을 켰다. 그는 불타는 증거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낼 작정이었다. 태준은 그림자와 민혁을 동시에 상대할 방법을 계산하며 숨을 죽였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행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 그리고 태준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다. 겁에 질린 비명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산모의 고통스러운 절규였다. 아, 아기가, 살려주세요. 그녀는 의자에 묶인 채 격렬하게 몸을 비틀며 실제 산통을 겪는 것처럼 연기했다. 만삭인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사실적이어서 광기에 휩싸였던 민혁조차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서연의 배를 향했다. 그림자 역시 동요하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 0.5초의 망설임. 태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민혁이 아닌 그림자를 향해 전력으로 돌진했다. 그림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태준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림자가 숨을 토해내며 쓰러지는 순간 태준은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들었다. 서연아, 엎드려. 당황한 민혁이 라이터를 드럼통에 던졌다.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로 가득 찼다. 민혁이 자신의 총을 꺼내 태준을 향해 격렬하게 난사하기 시작했다. 죽어버려. 강태준. 총탄이 쇠기둥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태준은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기며 응사했다. 그의 목표는 민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불길 옆에 묶여있는 서연에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연기가 자욱한 혼돈 속에서 태준은 불길을 뚫고 몸을 날렸다. 그는 민혁의 다리를 쏘아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사이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불길이 그녀의 옷에 옮겨붙기 직전이었다. 태준은 자신의 재킷으로 그녀를 감싸 불을 껐다. 민혁은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도 마지막 남은 총알을 장전하며 광기 어린 눈으로 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같이 죽자. 탕탕탕 총성이 울렸지만 그것은 민혁의 총이 아니었다. 창고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수십 개의 전술 조명과 레이저 포인터가 민혁을 향했다. 경찰이다, 무기 버려. 박 비서가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함께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태준의 비상신호를 받고 그들이 총력 출동한 것이다. 민혁은 자신의 손에 들린 총과 자신을 겨눈 수십 개의 총구를 번갈아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되었다. 특공대가 민혁을 거칠게 제압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네가 이긴 게 아니야. 네가. 그의 목소리는 경찰들의 군홧발 소리에 묻혔다. 소방대가 진입해 불타는 증거 드럼통을 신속하게 진압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밤의 판결은 끝났다. 태준은 이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서연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냈다. 그녀는 연기와 공포로 질식할 것 같았지만 살아남았다. 서연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태준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감쌌다. 서연은 그를 붙잡고 안도의 숨을 내쉬려다.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다.
아까의 연기가 아니었다. 실제였다.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가 그녀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것이다. 그녀는 태준의 팔을 움켜쥐며 신음했다. 태준 씨, 나 정말 아픈 것 같아.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다리 사이로 향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태준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방금 지옥 같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이제야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신속하게 품에 안아들었다. 박비서 구급차 당장 불러 최고 속도로. 그는 불타는 창고를 빠져나가며 절박하게 외쳤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가족을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불타는 창고의 붉은 빛과 사이렌의 푸른 빛이 뒤섞여 강태준의 창백한 얼굴 위를 광기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삼키려던 거대한 적을 무너뜨렸지만 지금 그의 품에 안긴 한서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앞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무력했다. 버텨, 서연아 제발. 그는 구급차를 향해 달리며 외쳤다. 그녀의 몸은 충격과 조산의 고통으로 가늘게 경련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총구를 겨누던 적과 맞섰던 그의 손은 이제 그녀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강민혁과의 싸움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분노의 전투였지만 지금 이 싸움은 심장을 찢는 공포와의 사투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되찾은 승리가 그녀와 아이를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구급차가 JT그룹 산하 최고급 병원의 응급실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문이 열리자마자 태준은 검댕과 피로 얼룩진 모습 그대로 서연을 안은 채 뛰어내렸다. 산모가 위험해. 당장 이 병원 최고의 팀을 불러. 그의 흉흉한 기세와 절박한 외침에 병원 로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달려와 그녀를 이동식 침대로 옮겼다. 서연은 고통 속에서도 태준의 팔을 놓지 않으려 했다. 태준 씨.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침대와 함께 달리며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아무 데도 안 가. 넌 강하잖아. 내 아이를 1년이나 지켜냈잖아. 버텨야 해.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그 끝은 애원처럼 떨리고 있었다. 분만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태준은 그 앞에 홀로 남겨졌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그의 불안한 심장처럼 깜박였다. 그는 복도를 미친 듯이 서성거렸다. 방금 전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던 전략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닫힌 문 너머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한낱 나약한 남자에 불과했다. 이 싸움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 강민혁을 향한 치밀했던 복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1년간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던 순간들,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독처럼 그의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박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복도 끝에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태준의 상태를 살피며 보고를 시작했다. 강민혁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미수, 횡령, 배임, 납치.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불타던 증거 자료도 소방팀이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윤 이사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JT그룹의 주가는 내일 아침 잠시 혼란을 겪겠지만 비리 세력이 척결되었다는 호재로 작용해 곧바로 안정될 것입니다. 회장님의 됐어. 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붉은 램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박 비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수년간 태준을 보좌했지만 지금처럼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의 모습은 처음 보았다. 로비의 대형 텔레비전에서는 속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JT그룹 강민혁 부사장, 살인 미수 및 천문학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강태준 회장, 내부비리 직접 척결. 언론은 태준을 부패한 제국을 바로 세운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영웅이라는 칭호는 지금 그에게 가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여자를 지키지 못했고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는 이 순간조차도 지옥 같은 공포 속에서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뻔한 바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던 기다림 끝에 분만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태준은 그에게 달려들듯 다가갔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장님, 의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산모가 조산의 위험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심장이 멎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기적처럼 강합니다. 의사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산모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서야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전신을 짓누르던 끔찍한 압력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안도감이 격렬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이겼다. 강민혁에게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운명에게서 자신을 덮쳤던 그 모든 불행으로부터 그의 가족을 지켜낸 것이다. 그는 비틀거리며 회복실로 향했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증오하고 다시 사랑하게 된 그녀에게로. 회복실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방금 전에 지옥 같던 혼란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한서연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1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가 붉은 담요에 쌓인 채 잠들어 있었다. 태준은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세계, 자신이 지켜낸 모든 것이 저 작은 침대 위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이 연약한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검댕과 피가 묻은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아이의 작은 뺨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일련의 오해와 원망, 공포와 고통, 그 모든 것이 눈빛이 마주친 순간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태준은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는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가 널 의심했어. 널 지키지 못했어. 이 모든 지옥을 너 혼자 겪게 했어. 미안해, 서연아. 서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거친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우리를 찾았잖아요. 결국 우리를 구해냈어요. 태준은 그녀의 손등에 그리고 아이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췄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뺨 위로 떨어졌다. 그는 1년 전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그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싸워야 할 이유, 자신이 지켜야 할 제국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 그의 가족이었다. 과거의 모든 오해는 풀렸고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빛이 찾아왔다. 며칠 뒤 이른 아침의 햇살이 VIP 병실을 환하게 비추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평화로운 아침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아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태주는 막 모든 법적 절차와 긴급 이사회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1년 전의 고독한 총수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의 남자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뒤로 다가가 그녀와 아이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다 끝났어.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서연이 돌아보자 그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아주 단순하지만 견고해 보이는 백금 반지가 들어 있었다. 우리는 모든 순서를 거꾸로 시작했군. 태준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젠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 처음부터. 한서연, 당신의 남편으로,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로. 서연의 얼굴에 태준이 1년 넘게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대답 대신 반지가 들린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복수는 끝났다. 어둠은 걷혔다. 태준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구한 것은 폭풍우 속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리고 그들의 아이가 자신을 구원했다는 것을.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자 외로운 총수였던 강태준은 사라졌다. 이제 그 자리에는 자신의 가족이라는 가장 따뜻한 제국을 품에 안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함께 새로 태어난 아이가 마주할 눈부신 아침 햇살을 향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